네, 이제 이런 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물론 여기에서 직접 수업을 해본다거나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글을 제가 어떻게 읽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것이 좀 특이하다라고 여겨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까지도 읽어낼 수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사의학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라고 할지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글들을 좀 더 정밀하게 읽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과정을 보여드리는 것을 통해서 서사의학 꽤 쓸만하네 정도까지는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읽어드리려고 하는 글은 1988년에 그 미국의 저명한 학술지죠. 미국 의사학회지라고 하는 데에 실린 에세이예요. 논문은 아니고 사실 그냥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경험은 아닐 겁니다. 소설처럼 쓴 에세이인데 일단은 배경 설명을 드리면 그때 한창 미국에서 논쟁이 되고 있었던 것은 안락사 문제였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약물을 주입한다든지 해서 환자의 삶을 끝내는 것. 이것이 괜찮은지, 문제인지, 잘못인지, 심지어는 범죄인지에 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글이 논문의 형식을 빌어서 또는 학술지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글로서 실리게 됩니다. 이 내용은 사실 어떤 사람이 내가 환자를 안락사시켰어 이런 내용이거든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글이 학술지에 실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지만 또 이 글을 읽은 많은 사람들은 그래 안락사라고 하는 거 고려해 볼 만한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글을 썼길래 이런 반응들이 나타났는지 한번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전화는 한밤중에 걸려왔다. 커다란 개인 병원에서 부인과 레지던트를 돌고 있던 나는 전화 받는 걸 혐오할 수밖에 없었다. 받으면 몇 시간 동안 깨어 있어야 하고 다음날 상태가 좋지 못할 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직 전화라 받았다. 환자가 호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냐고 간호사가 말했다. 환자는 북쪽 병동 사무실에 있었다. 그쪽은 부인한 병동이라 내가 보통 일하는 곳은 아니었다. 터덜터덜 걷다가 졸아서 벽과 모서리 여기저기에 부닥쳤다. 깨어났다는 실감이 들지 않아 목적지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지 상상해 보았다. 아마 불안 반응을 겪고 있는 노인이 있겠지. 아니면 엄청 끔찍한 무언가거나. 병실로 가다가 간호사실에 들러 차트를 집자니 간호사가 빠르게 환자에 관해 설명해 주었다. 데비라는 이름의 20세 여성이 난소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진정을 위해 투여한 알코올 링거 때문에 계속 구토를 하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슬프네. 병실 가까이 가자 크고 힘겨운 숨소리가 들렸다. 들어가자 20세를 훨씬 넘긴 것처럼 보이는 검은 머리카락의 수척한 여성이 보였다. 비강호흡기와 정맥주를 단 그는 심한 호흡곤란을 겪고 있음이 분명해 보였다. 검은 머리카락의 중년 여성이 환자 오른쪽에 서서 그 손을 잡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둘 다 나를 쳐다보았다. 방은 살려고 발버둥치는 환자의 절망적인 노력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환자의 눈은 퀭했으며 가쁜 호흡 때문에 흉골상 늑골간 함몰이 보였다. 이틀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화학요법이 듣질 않아서 지지요법만 받고 있었다. 교수대의 현장이었다. 그의 젊음, 펼쳐지지 못한 가능성을 잔혹하게 비웃는 그가 내뱉은 한마디는 얼른 끝내주세요였다. 나는 생각에 가득 차 간호사실로 돌아왔다. 환자는 지쳤고 휴식이 필요했다. 내가 건강을 줄 수는 없지만 휴식을 줄 수는 있다. 간호사에게 모르핀 20mg을 주사기에 달라고 했다. 생각했다. 그 일을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주사기를 들고 병실로 돌아가 두 사람에게 말했다.
대비에게 휴식과 작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놓아주겠다고. 대비는 주사기를 바라보곤 눈을 뜬 채로 머리를 베개에 기댔다. 세상에 남은 것이 뭔지 보고 있는 듯했다. 나는 모르핀을 정맥 주사했고 그 효과에 대한 계산이 정확했는지 지켜보았다. 몇 초 만에 호흡 속도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눈이 감겼으며 표정이 부드러워져서 쉬는 것 같이 보였다. 나이든 여성은 이제 잠든 환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피할 수 없는 다음 효과, 호흡 반응 억제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 시계와 같은 정확함으로 4분 뒤 호흡 속도는 더 느려졌고 곧 불규칙해지다 멈췄다. 옆에 선 검은 머리의 여성은 위안을 얻은 듯했다. 대비, 이제 끝났어요. 네, 여기까지인데요. 물론 의학 용어가 등장해서 조금 낯선 부분도 있겠지만 큰 틀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의 주인공은 레지던트일 것이고 이 사람은 병원에 좀 오래 근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를 만나러 가죠. 부인남 병동에 있는 말기암 환자.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글의 주인공은 이 사람을 내가 안락사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모르핀을 주사하고 환자는 죽게 되고 환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글을 끝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글을 되게 건조하게 쓴다거나 아니면 앞의 여러 요소들을 빼고 그냥 설명을 한다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이 어떻게 학술지에 시킬 수 있느냐라고 비난했을 겁니다. 아마도 큰 욕을 먹고 철회되거나 심지어는 이 글은 익명으로 실리게 되는데 이 글 쓴 거 누구냐고 찾아내서 벌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글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물론 여전히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래, 안락사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반응을 끌어냈고,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느냐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의료의 여러 문제들, 그리고 의료윤리의 여러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대립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싸우는데 이 편을 명확하게 굳힌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의견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아직 의견을 정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이 양편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반대편을 물론 공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나의 편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학술적으로 설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성적으로 설득하고 실험을 제시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서 이런 일들이에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세이는 그 지점을 공략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직 안락사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고 있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안락사가 이런 거였어? 생각해 볼 만하네. 의사들한테 한번 논의해 보라고 그 공간 마련해 줄 만도 하네. 라고 하는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성공을 했을까? 라고 하는 점이죠. 그냥 글을 잘 써서요. 글이 흡입력 있네요.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저는 이 글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을 조금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좀 더 많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 서사의학이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의학적인 글이기도 하고 의료윤리의 되게 큰 테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에서 이 서사의학이라고 하는 틀이 글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 접근 방식이 어떻게 작동할지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글의 시작 부분을 조금 살펴볼까요? 글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전화는 한밤중에 걸려왔다. 왜 한밤중으로 설정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한밤중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니까, 고요하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한밤중이라고 하는 시간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이 지금 글의 주인공인 레지던트한테는 무척 피곤한 시간일 것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한밤중에 이런 당직콜을 받고 가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건 레지던트든 의사든 다른 직종도 다 마찬가지죠. 심지어 경호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밤중에 움직이는 건 싫어할 거잖아요. 일단 이 일에 대한 거리낌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는 한밤중에는 보통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우리가 영화에서도 그렇고 소설에서도 그렇고 한밤중이었다 라고 전제하고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조용하지만 되게 엄숙한 일들, 무거운 일들,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커다란 개인 병원에서 부인과 레지던트를 돌고 있던 나는 전화 받는 걸 혐오할 수밖에 없었다. 이 레지던트 물론 일을 한번 해보신 분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확 느낌이 오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수련 받으면서 그 당직콜 응급실에 지금 환자 왔습니다. 이 전화 오는 너무 싫었거든요. 너무. 물론 그거는 너가 의사로서 적절한 태도가 아니지. 일을 잘하는 것과는 별개로 전화 오는 것은 그냥 싫습니다. 이게 쉽게 이런 거잖아요. 전화가 적게 오면 적게 올수록 나는 똑같은 일을 하지만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전화가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그래서 환자가 많으면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더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는 거니까 사실 환자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전화는 적게 올수록 좋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화 받는 것을 혐오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즉, 이 앞에 벌어질 일들은 무언가 싫은 일, 그것도 무척 싫은 일일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 레지던트가 지금 병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단어 선택입니다. 병원에서 하는 일들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야. 왜 이렇게 제시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글의 주제는 안락사인데 안락사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한계가 있거나 되지 않으니까 차라리 환자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환자에게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병원에서 하고 있는 환자의 치료는 환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 이 혐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글은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글 넘어가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당직 전화라 받았다. 이 사람은 가기 싫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이뤄지는 일도 싫고 지금 한밤중이고 자기는 피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돼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전화를 받아요. 당직 전화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뒤에서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말기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를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상당히 의무적일 거예요. 당직 전화라 받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간 거니까 그 태도는 사실 이 레지던트의 상황과 말기암 환자의 상황을 겹쳐주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처지는 비슷하다는 거죠. 비슷하기 때문에 둘은 공감할 수 있고 나도 참 피곤한데 당신도 참 피곤하군요. 제가 당신에게 쉼을 줄게요 라고 하는 이 레지던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들이 여기에서부터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지던트는 전화를 받고 가죠. 그런데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쪽은 부인암병동이라 내가 보통 일하는 곳은 아니었다. 부인암, 즉 저희는 이제 보통 산부인과라고 해서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부인과라고 하는 곳과 이제 산과라고 하는 것이 결합된 것이 원래는 산부인과입니다. 그리고 부인과는 여성 생식기에 발생하는 질환들을 다루곤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자궁암이다. 부인과에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한국에선 또 그 분야 또는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꼭 부인과에서만 이것을 다루지는 않을 때도 있으나 여기 이 병원의 세팅에서는 부인암 병동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레지던트가 전화를 받고 달려가서 만나게 될 환자는 부인암 환자겠죠. 그리고
많은 경우 부인남 예후는 좋지 않습니다. 유방암이 대표적이고 자궁암도 그렇고, 물론 절제술을 통해서 조직을 드러내고 항암요법을 하고 그리고 화학 치료제를 들이부어서 어떻게든 환자를 살려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인 분야가 이 부인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전보다 많이 발전했죠. 많이 환자들을 살려내고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는 분야가 부인암 분야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 말씀드렸지만 88년에 쓰인 글이니까 그때에는 사실 더 힘든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부인암 병동으로 가는데 이 사람은 가면서 생각을 해요. 무엇을 만나게 될지 상상을 하게 되고 아마 불안 반응을 겪고 있는 노인이 있겠지 아니면 엄청 끔찍한 무언가거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이 글의 시작 부분인데요. 이 시작 부분을 마무리하는 표현 엄청 끔찍한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이 레지던트는 만나게 되죠. 환자가 끔찍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마주하게 된 끔찍함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계속 고통받고 있는 환자, 그래서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함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엄청 끔찍한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글이 전개가 되죠. 데비라고 하는 환자를 만나고 말기암 환자고 되게 고통받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레지던트는 휴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주기 위한 실행에 들어갑니다. 그 실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마지막 부분을 좀 더 살펴보죠. 이 사람 그래서 간호사실로 가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환자는 지쳤고 휴식이 필요했다. 무엇에 대해서 지친 걸까요? 삶에 대해서 또는 치료 과정에 대해서 또는 이 끊이지 않는 고통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호흡 곤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지던트가 보기에 환자는 너무 지쳐 있어요. 이 지친 것 그리고 그 지침이 단지 지금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한 지침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멈추는 것이 그것을 놓는 것이 차라리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 레지던트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건강을 줄 수는 없지만 휴식을 줄 수는 있다. 네. 치료를 해줄 수는 없지만 쉬게 해줄 수는 있다. 이 고통을 끝나게 해줄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사실 이 환자가 지쳤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초반에 살핀 의사의 지침, 레지던트의 지침과 조응해서 내가 지친 상황에서 당신을 너무 잘 이해합니다. 내가 이제 휴식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정당화하는 역할도 시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볼까요? 모르핀을 가져와서 이 레지던트 생각하죠. 그 일을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 일이라고 사실 여기에서 안락사라고 표현해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결코 안락사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죠. 그 일이라고만 표현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모르핀 20mg인데요. 이 정도 주사하면 환자는 죽게 됩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이 사람이 지금 환자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글은 명시적으로 내가 환자를 죽일 거야 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무엇을 겨냥하는 걸까요? 좀 애매하다 또는 안락사 그래도 괜찮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거부감을 피하면서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병실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 레지던트 말합니다. 데비에게 휴식과 작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놓아주겠다고. 휴식과 작별을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물론 휴식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하나가 더해집니다. 작별을 주겠다. 쉽게 말하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어찌 보면 좀 더 뭐 표현을 하자면 안락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작별이라고 하는 상당히 어찌 보면 신성하기까지 한 느낌이 드는 의식으로 표현을 통해서 환자 누워 있는데 작별을 하는 게 뭐예요? 되게 이상한 표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휴식과 작별이라고 쓰니까 되게 좀 거룩한 느낌이 드는 표현으로 바뀌는 것이죠. 환자를 떠나보내는 일이 되는구나. 환자를 보내주는 일이구나.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환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놓아주고 보내주고 작별하는 일이구나 라고 다른 프레임으로 이 언어를 짜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지던트는 주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세상에 남은 것이 뭔지 보고 있는 듯 했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제 환자는 사실 뭐 명시적으로 설명해 준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모르핀을 주사해서 당신을 안락사 시키겠습니다 라고 레지던트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자신이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려지죠. 여기에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환자가 직접 저를 안락사 시켜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으나 환자도 이미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글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직접 쓰지 않는다라고 해도 표현 기법을 활용해서 환자는 지금 세상에 남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환자도 그것을 바라고 있었구나. 이제 환자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니까요.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면 아주 지혜롭게 또는 교묘하게 쓰인 에세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시기 시작하죠. 네, 상당히 잘 쓴 글이고 어찌 보면 똑똑하게 쓴 글입니다. 상대편을 나에게 또는 그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오기 위한 전략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는 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성공하죠. 마지막 부분 볼까요? 시계와 같은 정확함으로 4분 뒤 호흡 속도는 더 느려졌고 곧 불규칙해지다 멈췄다. 옆에선 검은 머리의 여성은 위안을 얻은 듯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주 효과적으로 이 일을 해결했고, 그 안락사라는 표현 여기서도 사용하지 않죠. 시계와 같은 정확함으로 호흡 속도는 느려졌다, 멈췄다. 환자는 죽었습니다. 그것을 정면으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하죠. 옆에선 검은 머리의 여성은 위안을 얻은 듯했다. 정말 그랬을까요? 이게 실제 상황이었으면 정말 그랬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하고서 모르핀 주사해서 앞에 있는 아마 가족일 텐데 가족을 죽였다. 이걸 위안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 글은 그 사람도 위안을 얻었다고, 마찬가지로 암묵적으로 동의했고 이것이 환자에게 휴식을 가져다 준 일이고 그것은 여기 있는 세 사람 모두에게 좋은 일처럼 보인다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글이 무엇을 성취했는가? 라고 보면 물론 안락사 운동을 조금 더 확산시키는데 또는 그쪽의 어떤 지지를 얻는 데 기여했지만 제가 보기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못된 글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안락사라고 하는 것을 잘 포장해낸 것이죠. 이런 글만 들으면 안락사 괜찮은데?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도록 글을 써놓은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글을 읽을 때 그냥 좋네, 안락사 괜찮은데? 라고 끌려가는 것은 오히려 너무 그냥 이 글쓴이의 의도에 휩쓸리는 것은 아닌가? 라고까지도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그냥 그래, 이 글 읽었으니 나는 안락사 찬성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여기까지 설명을 들은 다음에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서사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작업들은 이런 식입니다. 글을 분석하고 설명하고 해설하고 우리가 같이 글을 나누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글을 더 정밀하게 읽고 더 안에 감춰져 있는 많은 것들을 찾아내며 그런 과정을 훈련함을 통해서 임상에서도 내가 환자의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것. 가능해 보이십니까? 저는 제가 훈련하고 익숙해지면서 좀 더 환자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책을 번역하면서
서두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 제가 그냥 이렇게 그 책을 소개하면서 꼭 이 말을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의료인과 환자가 문학을 진지하게 읽으면 우리의 의료는 더 좋아질 것이다. 제가 경험했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그런 내용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충분히 성공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도 글 가지고 그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실 것 같아요. 어느 쪽이시든 한번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설 읽기가, 우리의 영화 보기가 우리의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향상된 이해 능력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되는 환자와 의료인이 조금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 의료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꿈꿔봅니다. 그런 꿈들을 같이 나누길 기대해 보면서 이 이야기를 이 영상을 통해서 띄워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내용 또는 다른 내용으로 앞으로도 다른 기회에서 만나 뵐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